반갑습니다. 네, 저는 왕세호이고요. 수학 감각을 썼죠. 블로그를 통해서 아마 다 들어오셨을 거고, 저에 대해서는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중등 수학 공부 방법인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이제 자기 내면의 어떤 주관적 판단,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게 다 서로 모순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이 우리 마음, 나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감정 중에 어떤 환경이나 감정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 근데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정확하게 실체를 안다고 하면 아니까. 어떤 사람은 뭐 코브라 앞에서도 뭐 코브라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천 마리 그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브라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아니까 그게 뭐 크게 두렵지는 않겠죠. 근데 그 두려움의 이제 실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상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마케팅 중에 하나가 두려움 마케팅이에요. 엄청 두려움과 손해를 급하게 지금 늘 늦었어. 뭘 하기에 굉장히 늦고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안 되고 자꾸 이제 초이스를 숙고해가지고 찬찬히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이번 시간에는 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강의했을 때 선행학습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발표 자료에 놓은 게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얘기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고력 수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연산을 좀 시키죠. 근데 이게 사고력이란 말도 참 사람을 꿰게 만드는데 절대 이런 걸로 사고력이 길러지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감각적인 활동,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추구할 텐데 하여튼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 시기에 거의 선행을 시작합니다. 분수, 뭐 소수, 선행을 한다라는 거는 애들이 풀어야 될 문제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두 축이 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화도 있고 개념도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통상 4권 정도는 뭐 그냥 푸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연산 관련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등 선행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등 하기 시작하면은 난이도가 초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등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시간 중등 들어가면서부터는 초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고 이제 현행도 심화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유튜브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심화에 대해서는 거의 현행 심화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중등 수학을 완료하는 걸 아주 이상적인 커리큘럼으로 생각해요. 중등 들어가기 전에 중3 거지 기본적인 거는 뭐 2회도 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초등 때 들어가면서 중등 수학을 이제 완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고등 수학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로 봐도 그렇고 대부분 학원에서는 거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기본서, 정석도 기본 실력 이렇게 해서 3번 3회독 한다, 4회독 한다 이런 얘기를 학원에서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현행도 해야 되고.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고등은 다 끝내야 돼. 이런 거 찍지 마세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학원 가면 그냥 들으시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명문대학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준비한다고 다 늦다고 할 거예요. 전제 하나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일단 할 수만 있으면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제 이게 현실적이지 않구나.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건지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쨌건 그거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 1, 2등급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언제나 포션으로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쟁하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커리큘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목표는 경쟁에 줄 세워서 앞쪽에 갈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앞쪽에 갈 수 있는 전략. 먼저 내면을 봐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같이 호응을 하는 거죠, 사실. 경쟁이 있으면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유튜브를 보다가 며칠 전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양계장에서 페닭을 입양을 하셨더라고. 유튜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근데 그 페닭이 저는 양계장에서 알을 낳다가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게 갈아가지고 사료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닭이 되는 데까지 얘가 몇 년이 걸렸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3, 4년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이면 페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닭이 그래도 오래 살면 10년은 살 텐데 이게 뭐야? 누구를 위해서? 근데 그 개를 빨리 키워가지고 잠도 안 재워요. 그래서 1년에 한 300개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200개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폐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종도 인간이 개량해가지고 알을 품지 않아요.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품지 않는. 왜냐하면 닭은 품는 순간에 본성적으로 알을 안 낳거든요. 새로운 거를. 케이지에 딱 갇혀가지고. 근데 그 닭들이 입양해서 온 처음 모습을 보면 다 빠져있고 막 질병,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냥 온갖 300개,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안 자고, 부리도 잘라버려요. 이게 부리도 어렸을 때. 항생제 막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갈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 장치가 없으면 그렇게 알을 낳을 수가 없거든.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체 이제 수단화 돼가지고 소진되는 거죠.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닭이 알을 100개 정도 1년에 낳으면 잘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죽어야 될 어떤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런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좀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는 사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커리큘럼을 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인간의 욕망 속에 갇혀 이게 뭔가 있는 것은 비슷한 제도와 비슷한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케이지 안에 있는 닭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성과 지표로 수학적인 예를 들면 성취도죠. 이렇게 이제 판별돼서 등급을 나눠주고 이제 안 되면 도태. 좀 슬프죠. 그 중에서 일부는 알을 품어요. 종이 원래 그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안 품는데 품어요. 그리고서 어미가 되고 싶어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행복을,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천천히 어느 정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원래 그런데 본성 자체는 우리가 태어나긴.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닭을 키웠어요. 행복하게 집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놀면서, 뛰어놀면서, 새끼 키우면서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알을 본성이 나라는 것보다 더 나라게 해가지고 막 잠을 안 재우고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우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다 잘 컸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긴 부모님들이시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걸 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진다라는 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 될 수도 없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개체는 행복이라는 거, 내 삶의 의미를 느낄 겨를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 수학하고 중등 수학은 좀 많이 다르고, 이게 초등은 6년 동안 하고 중등은 3년 동안 하니까 범위가 초등이 2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절대 않습니다. 초등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원래도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산술, 아리스메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계산이죠. 그래서 연산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의 범위가 자연수, 분수, 소수까지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칙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 구체적인 약간 조금 보면 수학이 원래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셈의 원리들을 좀 익혀가는 거.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중등 수학 가면은 일단 연산 자체가 이제 확대돼. 이게 연산 연습처럼 이렇게 시계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정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 루트, 이제 무리수,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수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수에서는 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수 가면은 뭐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3이 뭐지?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애들이 갖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리고 대수가 나와요. 대수. 대수는 이제 대신할 대자인데 이렇게 넘버 0에서부터 십진법 체계로 보면 9까지 이렇게 디짓으로 표현된 그 넘버가 아닌 이제 문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문자. 제가 예전에 부탁을 받고 우리의 수학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학원에서는 성실하고 잘 따라가고 하려고 한대요. 시험만 보면 못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면 뭐 학원 선생님 성적을 올렸겠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제가 그 아이를 봤거든요. 근데 A 더하기 A가 2A라는 걸 몰라요. 열심히 했다는데 도대체 뭘 열심히 했을까? 그게 얘가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A 더하기 A가 2A라는 게. 학원에서는 그거 무슨 이해를 해. 그냥 A 더하기 A가 2A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원래 A 더하기 A가 2A인 거는 데카르트가 기하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길이의 이름을, 원래는 길이에는 이름이 없어요. 수치를 뭐 재면 재겠지만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이거 2배 되면 2A라고. 2A라는 게 영어 어순에서는 그냥 2애플스처럼 A 2개예요, 그냥. 2A라는 거. A 더하기는 당연히 2A가 되는 거고 100 더하기 100은 200처럼.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클리어하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으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이런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마다. 대수에서는 구체적인 수가 거의 잘 다뤄지진 않아요. 이제 문자가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좀 혼동에 빠진 애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계산이 가능해요. 사칙연산이. 대수의 사칙연산이. 그거는 표현이에요. 그냥 A 곱하기 A는 A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제곱분의 A다 그러면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 나누기 3이다 그럼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계산의 어떤 늘 초등학교 때 버릇은 그 값이라는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분수보다 애들이 소수를 더 대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1 나누기 하면 0.5 이렇게. 중등 가면 0.5 이런 거 중요하지. 1 나누기는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무튼 더하기 A 더하기 A가 2A고 2A에서 A를 빼면 A고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제곱이고 A제곱 나누기 A는 A고 이런 대수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이죠. 이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약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A와 A를 약분한다고? 이러면 막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대수적 표현이 나오고 근데 함수가 나와요. y는 f of x다. f of 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통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또 헤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정식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f of x가 그러니까 fx가 나온 이후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닿지 않는 뭔가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마도 이 무슨 뜻입니까? fx가? 이 y는 f of x, fx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왜 이런 수학적 표현이 도입되어 있는가? 어쨌건 방정식에 대한 어떤 표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정식은. 1차 방정식도 그렇고. 근데 함수적인 표현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어쨌건 데카르트의 좌표 체계가 나오고 함수하고 방정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함수는 어떤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방정식은 정해진 값을 구하는 거지만 함수는 그러면 정의역, 치역이라는 개념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어떤 세계거든요. 여기는 원인이 되는 x가 입력이죠. 그것이 변하면 결과가 변해요.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관계를 다루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y는 f of x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대체 저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함수에 대한 이제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도통 모르는 거죠. 그리고 f of x가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x를 넣었을 때 결과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를 들면 f of a는 a를 넣었을 때 결과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함수 표현에서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지만 물리나 이런 거에서는 다 표현적으로는 원과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아무튼 y는 결과에 대한 x가 있기 때문에 한 축에는 이제 방정식에서 원래 썼지만 y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펑션이라는 뜻이거든요. f는 펑션 of x예요. 괄호는 원래 of로 읽어요. x의 이제 함수라는 건 기능이고 기능이라는 거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함수 식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프로그래밍화된 약속된 식에 의해 가지고 관계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x에 있는 것이 이제 y로. 근데 그게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관계. 그게 일관성 있게. 그게 이제 함수의 원래 기능에 대한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생각하면 자판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약속된 거를 기능을 해줘야 돼요.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넣었다고 다 이렇게 뜨고, 거기서 700원짜리 누르면 700원짜리 나와야 되고, 300원 거실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기능이란 뜻이에요, 기능.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1,000원을 넣으면 반응을 하는 거죠. 정확한 반응. 반환 버튼을 누르면 그것에 300이라는 걸 정확하게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인 영역에서 그냥 함수를 문제집에서 풀면은 제가 봐도 여기에 허들이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도대체 저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방정식이 함수 전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교과 과정에서 보면 방정식 자체는 크게 엄청 뭐 중등까지는 두드러져도 고등으로 가면은 대부분은 이제 함수적인 전 단계로, 그래서 함수는 더 포괄적인 의미고 방정식은 그 중에 특수한 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y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곡선과 직선의 교점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은 곧 이제 함수로 연결되고, 함수를 모르면 뭐 그냥 수포자 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중등 기하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내용이.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내심 이런 거는 그냥 애교이고, 특히 합동 같은 것도 그냥 할만한데, 이제 닮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이 나오고요. 제가 볼 땐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비, 이제 삼각 함수로 가기 위해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도 이제 멘붕이에요. 일단 너무 많은 거를 좀 중등수학에 초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들을 하기 때문에, 초등수학 수준으로 뭐 예를 들면 초등수학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이들도 이제 커서 청소년기로 가고 있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하면 되지도 않아요, 이게. 뭐 사칙연산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 많은 개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길러줘야 되느냐, 어떻게 또 시기를 건너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가기 전에 수포자로 가는 길인데요. 이 보고서가 있어요. 김성수 1919년에 열린교육연구에서 낸 건데, 제가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봤는데, 수포자가 몇 퍼센트냐 이런 것도 다 조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수포자로 느끼느냐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과반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수포자라고 느끼는 게. 이미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포자로 가는 길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초등 때는 부모의 강요로 시작된 재미없는 문제풀이로 딱 인식을 합니다. 부모의 강요로 시작된 재미없는 문제풀이. 수학이 벌써 초등 때 이렇게 딱 인식된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누가 만듭니까, 이거를? 여기도 부모의 강요라고 애들이 다 그렇게 해서 공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수학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이제 중등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선 수학을 애들이 만나요. 표현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념 설명이나 표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못 듣거나 들었어도 와닿지 않는,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데, 경쟁에서 이제 낙오됩니다, 중학교 때. 훨씬 더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이. 초등 때는 인식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고등 가면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때려서라도 깨웠어요. 자고 있는 애들 공부하라고. 요즘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재워요. 그냥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게 내가 공부를 포기했으면은 경기를 포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트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수업에 들어가야 돼.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예체능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봐요. 자기 해야 될 거. 근데 그것도 없는 애들은 자요. 자는 게 허용되는 거지. 방해하지 말라고. 멀뚱멀뚱 떠있기도 그래. 선생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트랙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이건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패배해서 나는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때워요. 시간을 때워야 돼. 1시간을 자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편한 자세로. 개운하게 잔 것도 아니에요. 피곤해서 자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왜 아이들이 이런 길로 가게 될까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해보려고를 해요. 어느 구간에서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다수가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경기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공이 얘기하는 거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누가? 부모가. 그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놔. 이렇게 되기까지. 그게 제가 얘기하는 비효율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농사도 그렇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개별 이제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약간 탐욕적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는 과실을 얻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득도 얻고. 근데 그 안에 처한 한 생명 개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서 뭐 1등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인생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고려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회의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도 이런 가치관 하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 안 다녀도 중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니게 할 수는 없을걸요. 그러면 학원 비용은 점점 올라갑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르바이트 하세요. 어머니들이. 학원비 댄다고. 그럼 애가 행복해하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돈과 시간을 아이가 들여가지고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위안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의 강요입니다. 명문대에 대한 부모의 강요. 그것이 삶을 더 잘 살게 하는 내가 살았던 시대의 지혜야. 엑기스. 그래서 너에게 그 기회를 박탈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 티켓이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봐. 지원해 줄 테니까. 박터지기 한번 해봐. 이것을 놓지 않는 한에서는 그냥 비효율적인 교육은 계속 자행될 것이고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교육 자체가 내 발로 스스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하다. 우리 시대에도 힘들었는데 이 시대 아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 경쟁 자체가 훨씬 더한 거예요. 경쟁 자체가. 인간은 홀리스틱하다고 해요.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셜한 영역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 신체가 허약하고 그러면 공부 그거는 사실은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못하는 애들이 특징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으로 열심히 안 했어요. 해야 되는 분량의 어떤 과제나 연습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결손이 생긴 거예요. 학습 결손이. 그거를 따라잡지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축으로서는 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냥 따라잡고 싶어서 막 다, 그럼 뭐 쉽지. 그냥 누구나 막 마음이 생기면 막 따라잡는 건가? 그렇지 않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너는 공부만 해 이런 게 아니고 강요와 자발성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인간이 강요에 의한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탁월하게 했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인간은 자유를 느끼고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강요를 줄이고 자발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 것은 누구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누구도 뛰어나고 싶어하고 그거 표현 안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건 성장하고 싶고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잘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공이 많이 들어요. 핸드폰하고 이 게임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사춘기로 갔을 때 절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식을 뭔가를 추구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아마 초등 때도. 중등 올라가면 이 양상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초등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 때는 안 줄 수 있죠. 아니면 폰이 아주 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중학교만 가도 아이폰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구리구리해 보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고 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찌질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초등 때 통했던 방법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겨움하고 흥미인데 수학을 엄청 지겨워한다. 그렇다고 엄청 좋아할 것까지는 없지만 흥미는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겨운 것에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수학에서 지겨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은 어쨌건 꾸역꾸역 갖고 갈 수는 있으나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인간에게 지겨움을 감내하고 끝까지 해봐. 탁월하게 해봐. 이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요. 대학 입시라는 뭐 긴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뭐 그것까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교육에 대해서 단기적인 생각만 너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아이들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 다 그거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서열을 그래서 그냥 달리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고 일단 대학 입시라고 해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단기적인 게 잘 되면 장기적으로 잘 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라고 일단 우리가 이게 장거리 경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야지 100m 달리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애들한테 엄청 빨리 달리라고 체근거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강요와 자발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강요를 줄이고 자발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짜내보세요. 핸드폰과 게임에 대해서는 이거 절제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절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방임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완전 방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내가 방임됐다고 느끼는 거는. 자유를 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부모가 믿으면서 그래, 네가 마음껏 써 이거 하고 내가 완전 부모 없는 자식 같은 그런 느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이 수학이 꼭 지겨워야 되느냐, 지겨움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단기적인 어떤 목표, 성적을 계속 보는 거죠. 중간, 기말고의 성적 이런 거에 굉장히 가치를 엄청 부여하면 그것을 늘 쌓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도 그런 관념을 가지면 돼요.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단기 성적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덜 두고 장기적인 것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치를 좀 둘 수 있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발성을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하려고 할 거예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침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이렇게 속박되다 보니까 물론 철학적으로 딱 아이를 지지하고 강요하지 않으시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아이가 탐구하면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좀 들어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무슨 방법을 아이한테 제시해 주는 건 아니니까. 최신폰이 아니라도 애들은 요즘 뭐 자기가 당근해가지고 뭐 용돈만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쨌건 이것에 대한 절제, 그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수년간 걸쳐가면서 아이에게 경험도 시켜주고 규칙도 세워주고 어려움을 같이 얘기해주고 한번 빠지면은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공부할 때 아이들이 보면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는데 계속 뭐 SNS 하고 있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공부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얘기하는 게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고 싶은 마음에 답이 없다. 또 부모들이 그걸 막으면 분노를 약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부모하고 같이 아이가 부모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는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학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다고 하면 아이가 점차적으로 독립하면서 보면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핸드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강요와 자발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립해서 점점 부모로부터 떠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등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중고등 때 가서는 우리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중학교 청소년기 가면 있어요. 이제 성적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성적 자체보다도 이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시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게 성적이 지표가 된 것뿐이지 그게 나를 이제 딱지 하나 딱 붙인 것처럼 아이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예민해,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올바른 길로 가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모든 것 중에서 단기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성취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떤 요약이 있어가지고 팡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 학원 뭐 계속 좀 정보 찾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래도 여기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제집을 너무 많이 사주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집이 진짜 좋을까? 전 책 추천도 안 하지만 그런 게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풀었으면 하는 책은 얇은 책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거. 제가 중등수학 하는 것도 얇아요. 문제가 엄청 많지도 않고 중3 과정이 그냥 한 권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처음부터도 막 부담스러운 걸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은 봐야 됩니다. 근데 3번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문제집을 사면 희한하게도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수학 문제집 자체 구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개념은 하나 익히고 다음 익히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문제라고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서를 선택하면 기본 개념이 익히는데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보고 기본 문제만 풀어도 첫 번째는 괜찮아요. 그때도 모르는 게 자꾸 생기고 개념이 완벽하게 획득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찍 긋지 말고 별표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틀렸다. 근데 왜 틀렸을까? 우리가 보면은 너무 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개념이 딱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많이 틀립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을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무슨 죄책감을 들게 해요. 이걸 왜 틀렸냐고. 근데 개념을 부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근데 개념을 처음에 보고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모든 게 다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 때문에 아이들이 멀리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감각, 방학 특강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되게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문제집을 다 풀지 않아도 되는데 한 문제만 풀으래. 한 문제만 풀어 좋아해. 그게 인간이에요. 너가 선택해서 풀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있느냐? 여러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한 문제 풀면은 다른 많은 문제 구멍 생기잖아요. 다시 와서 풀면 돼요,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는 늘 차곡차곡 자기 스스로 성취를 느끼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기뻐하는 일과 하여튼 즐길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할 만하다 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주변의 평가도 나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그거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거를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집 하나 또 두꺼운 거 또 어려운 거 사가지고 이게 풀어봐. 이걸 못 푸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푸는 걸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집 수만큼 좌절을 느끼게 만들어 부모님들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벌써 막 4권씩을 중학교 올라갔다고 사줘요. 도대체가. 그냥 한 권, 얇은 거 한 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다 풀지 않아도 돼. 더러더러 풀어도 된다고. 기본 문제만 처음에 풀고 모르는 거에 별표라는 거는요. 두 번째 볼 때는 저희 아이도 중등 수학 풀 때 첫 번째 권을 8개월 걸렸어요. 물론 이제 매일 얼마나 분량의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힘들어. 저는 힘든데 어렸을 특히 중학교 막 이렇게 가고 이럴 때 고등학교 때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중학교하고 또 고등학교는 완전 다르고 그래서 너가 풀 만큼 목표를 정해서 풀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그거 정하는 것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몰라. 그런 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게 딱 정해지면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별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쉬운 거 다 많이 틀렸어요. 개념을 잘 획득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 볼 때는 안 푼 문제들도 좀 푸는 거거든요. 개념은 확실하게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3개월 걸렸어요. 두 번째 볼 때 이런 걸 틀렸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흔적은 성취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내가 몰랐던 거 이제는 너무 쉽게 풀리네. 이런 성취에 대한 이게 느껴진다는 거. 이게 죄책감 주려고 평가하려고 줄 세우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스스로 그건 아이가 느끼고 이렇게 이제 체크돼 있으면 이런 게 전혀 어려웠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3회도 갈 때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풀어보고 싶어요.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 이 책이 있잖아요.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그냥 기본 문제처럼 연습처럼 이렇게 그 개념만 잘 익히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틀렸어. 보면은 루트 10분의 7은 또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건 맞는데 왜 얘는 틀려? 속도는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속도는 빨리 가지 마라. 그거는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을 텐데,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해? 이게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부담이 없으면 아이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 하는 건 힘들어해도 20분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분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1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모든 문제는 이제 세 번째쯤 풀면 다 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가 풀어라 말라가 아니고 아이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익혔다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성적으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부모한테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도 점검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시험하고는 달라요. 딱 짜여진 틀에 있어서 시험에서 예를 들면 90점 이상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자발성이 있고 내재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90점 받아야지 보다는 내 이 문제 풀어봐야지 이런 거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게 범위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등 수학에서 답답한 건 아이들이 시험 범위만 해.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중간고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들이를 하는 거죠. 외워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심지어 수학도 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생기면은 고등학교 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그렇게 외워서라도 그 점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부모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 얘기. 왜냐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면은 부모가 또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아이가 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부모가 막 더 빨리 끌고 가면 아이가 헉헉거리는 거고 부모가 천천히 가면 아이가 가는 부분이 생긴다. 문제집을 여러 개 사주지 마세요. 그거는 안 푼 문제집이 있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마치 있으면 풀 것 같잖아요. 절대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천천히 방향을 잘 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인 너무 그것에 너가 이 책을 3번 푸는 게 예를 들면 스스로 풀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중간 기말고사에 내가 몇 점 맞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돼요. 점점 한 번 시험에 1학기 시험에 막 예를 들면 1학년 때 시험이 없었고 2학년 딱 봤더니 엉망진창이야. 실망할 수는 있죠.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아빠는 점점 좋아지면 괜찮아.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씩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문제를 알고 깨닫고 아 내가 이런 걸 틀렸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면 누구와의 비교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포지션이 누구와 비교해서 서열을 매기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는 이 아이는 그냥 온전한 자기 삶을 사는 거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자기 역사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 계속 그게 발전하는 거. 진보라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남하고 비교해서 진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체가 이 생명체가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육체가 발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인간 사회에서 누려야 되는 그 성취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 같은 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가벼운 걸 선택하시고 처음에 좀 가볍게 풀게 하고 그게 엄청 아이한테 특이한 엄마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뺄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꺾어. 너는 또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 안 풀. 아이 수준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는데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거는. 맞으면 잘한 거고 체크만 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것이 성취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자, 방법 1번은 이해되셨죠? 시중에 엄청 좋은 문제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가 원하는 문제집을 이 수준에 맞는 걸 골라와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대신에 두꺼운 거 하지 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어렵습니다.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라는 게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 선택했으면 그거를 여러 번 봐라. 놀랍게도 3번째 볼 때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근데 안 풀었던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푸는데도.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막 이런 거 푸겠다고 막 난리가 났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방법 2번째입니다. 2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독립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을 자꾸 찾아나가야 돼요.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의존적인 인간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갔다도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서라도. 물론 그건 어려워요. 사실 자립성이라는 게 부모가 어떤 환경을 주느냐 꼭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건 애들이 학원 공부를 하는 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주는 거. 그게 딱 거기까지야. 그거 막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중학교 되면 정석 뭐 3번 봤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스스로 본 건 아니고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숙제하고 뭐 내주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진짜 그런 애들 중에서 탁월하게 하는 애가 있냐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수능 끝났지만 탁월하게 하는 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학원에서 있던 애들인지 걔들을 보면 학원 가끔 도움받아서 이 정도 수준일 거야 아마도.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는 이게 또 중요해요. 읽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고 아이 용어가 아닐 수도 있고 그쵸. 읽어서 다 개념이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찾아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왕세호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 선생님들도 있고 책이 기본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치면은 개념이 나와요. 책이라는 거는 약간 틀도 제공하고
곱셈 공식. 예를 들면 여기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를 봐서 이해 안 되면 다른 것도 보고 도배고 세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제집으로 들어. 지금은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내가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는데 뭐 40분 동안 내내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제가 돼야 돼, 아이들이. 유튜브하고 핸드폰. 한번 들어가서 하나는 찾았어.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서 살고 있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돼가지고 유튜브 걱정돼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컴퓨터는 이제 금지하고 막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나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 컴퓨터 줬더니 하여튼 뭐 화상 영어 하는데 내내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 자녀를 컨트롤해요. 사사건건 정말 그런 분 주변에 있죠.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전화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기적적인 일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버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못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해보면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생각을 못 한다. 원래 생각이라는 거는 좀 쪼개가지고 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거거든요. 1부터 넣어보고 2부터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뭘까? 간단한 거에서 조금씩 복잡한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약간 단순화된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뭐 10분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리면 뭐 5분 정도라도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답을 모르면 답지를 봐야 되고 왜냐하면 수학이 탁 막히면 아이들이 답지 절대 보지 마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모른다면 답지를 보고 확인해서 그걸 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르면, 답지도 모르면 선생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생님 했을 때 너무 과하게 과외 같은 거를 시키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진도를 막 쭉 빼고 학원처럼 막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모르는 거 허들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게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제가 중등 수학을 해보면 아이들이 질문이 전혀 없어요. 하는 애들이 완전 소수. 학원에서 가서도 몰라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도 안 하고. 수포자 뭐 엄청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뭘 받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해보고 안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진도를 빼주는 어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진도는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가면 충분히 가거든요. 저는 그거 우리 아이한테 해봤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개념 위주 학습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연산 많이 시키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연산을 왜 시켰냐 그러면 또 거꾸로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못하면 더 시켜야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줄여주고 오히려 그런 부담으로부터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세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딱 보면 알면 금방 풀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리고 모르는 거에 집중 더 할 거고. 이게 쉬웠었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첫 번째는 용어가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소수 이러면 수학에서 소수하면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본디소자예요. 원소할 때 소. 그게 이제 우리가 합성수, 소수, 그럼 나머지는 합성됐다라는 거예요. 소수와 소수가 결합해가지고 곱하기를 결합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곱하기라는 게 어떤 수의 성질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짝수라는 성질.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그 소라는 게 본질적인 또는 원소,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프라임이고 제1의 원리, 주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용어가 갖는 뉘앙스와 뜻을 찾아봐야 돼요. 일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그거는 말의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정의이긴 한데 그게 왜 소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의 뜻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사전, 국어사전, 한자사전 같은 걸 용어가 나오면은 찾아봐야 돼.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찾아보면 딱 그게 없거든. 뭘 내가 여기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면 한 번에 알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면 시간이 다 걸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거를 더 아이 스스로 찾아보고 익히는데 가치를 좀 더 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학적 표현의 의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념은 용어로 설명되어 있고 근데 수학은 또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 이런 말은 있죠.
기능 펑션이라고. 함수하면 우리말로는 아무 뜻이 없지만 상자수니까. 근데 영어로 찾으면 펑션이란 말이에요. 기능이라는 거. 입력과 출력의 관계고. 그러면 그게 그래. 근데 수학적 표현은 f of x예요. 그렇죠? 그 결과 이름은 y라고 하고 어떤 관계식이 나오고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의미를 더 확실히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터는 대수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건 공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로를 위디스에서 w라고 하고 세로를 하이트에서 h라고 하면 w 곱하기 h 뭐 삼각형은 2로 나눈 거.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 수준까지 증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것보단 계속 증명하는 쪽으로.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 풀려고 하면 일단 그게 왜 그런지 증명해봐. 딱 이러거든요.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한번 봐야지. 그 유튜브 열심히 찾아가지고 알았어. 증명. 그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문제 하나 맞추고 틀리고 문제 맞춘다라는 거는 그 단원에서 애가 그 개념서의 문제는 뻔한 거예요. 거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이것과 이것의 비를 다뤘었는데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를 증명하라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증명 방법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는 다 나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유클리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에서 소개되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외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증명해봐. 그러면 못하죠. 근데 그 핵심은 그와 유사한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그 증명 과정에서 나와요. 제가 또 문제집을 많이 풀지 마라. 일단은 부담 주지 말고 자꾸 개념 위주로 봐줘야 돼. 개념 위주로 본다는 건 용어를 엄증하게 하고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공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중등 포기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공식을 외울지 못하겠어요. 이런 거 외워도 적용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유도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모른다. 암기했는데 모른다라는 것 자체. 왜 생겨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 대수적인 표현해가지고 저게 왜 나왔는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그걸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저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 여러분 근위 공식 외우려고 하면 막 쥐가 나죠.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하게 해보세요. 계속 몇 번에 걸쳐가지고 한 네다섯 번 하면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게 A가 뭐가 됐든 B가 뭐가 됐든 그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A가 뭐였고 B가 뭐였지 이런 식의 이제 학습은 안 되면 암기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 풀어봐 풀려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온통 아이에게는 정말 수학이라는 거는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암기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가면은. 일단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활용이 이래서 많이 필요해요. 중등 수학부터는. 네 번째는 여기는 선택이에요. 어려운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 부모님께서 뒤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효과를 발휘할 거냐 그렇잖아요.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모를까. 기본서를 3번 보면 완벽하게 아이가 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3번 봐가지고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상태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내면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뭘 하겠습니까? 이제 고등수학으로 갈까? 아니면 더 어려운 거 풀어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방법 3까지 아까 이제 3개 다시 말씀드리면 점수를 3회독 하되 처음부터 부담이 없도록 모든 문제 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3번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스스로 개념을 익히는 쪽으로 이거 3번 볼 때 유튜브도 찾아보고 개념 위주로 그렇게 이 책 볼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3회독을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면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자기 수준을 점검하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싶으면 그것도 풀고 싶은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그건 애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풀 수 있겠네. 이건 도저히 감이 안 와. 그럼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풀지 말지도 아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를 모든 거를 풀어가지고 채점을 하냐는 거지. 채점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 문제씩.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하루에 한 문제, 일주일에 한두 문제만 풀어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주말에 가끔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강요가 없어야 돼.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자기 성취 스스로. 그리고,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박수만 쳐주면 돼. 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단하네. 혹 어떤 사람들은 중등에서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심화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등수학에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약간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현상적으로 트레이닝 된 애들, 계속 학원이라는 데는 계속 트레이닝 된 애들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 잘 따라오는 애들. 근데 그 밖에,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밖에 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수학을 먼저 접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고등수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본서를 자기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진도 빼는 게 아니에요. 진도로요, 3회독, 4회독, 정석 뭐 이렇게 중학교 때 하는 거 큰 가치가 없어요.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이 본성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즐거움도 생기고, 할만하다는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 철학에서 보면은 명확해요.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탁월성이 거기서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투자하면 평균 밑돌아요. 아이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오늘 이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